예,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내용은 동시침법을 관련한 동시기열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 내용은 친구의학 시간을 통해서도 소개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상의학 영역이긴 하지만 이제 관련된 주요 경외기열적인 특징들을 동시기열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수업 시간에 동식기혈과 관련된 손발, 팔다리 부위에 있는 경혈들을 동식기혈들을 소개하기도 했었죠.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의 독특한 침법으로서 오늘날 계속 활용되어지고 또 국내 많은 한의사들이 이 동시침법에 대한 관심이나 활용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서 경혈학 3의 마지막 수업 내용으로 총괄적인 내용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동시기혈의 특징을 먼저 요약을 해보면 독특한 혈류의 시술점이라는 특징인데 그러니까 기존의 경혈들과 다른 경외기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침을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침구 시술이라고 하는 거는 침, 뜸, 부항 같은 자락요법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이 존재하죠. 동시 기혈을 이용한 동시 침법의 경우는 뜸 시술보다는 자침 시술을 위주로 한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시술의 그 간단함, 그러니까 뜸 시술은 아무래도 절차나 사후 관리가 매우 복잡하고 또 조치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면 자침 치료는 그에 비해서 시술 과정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단순하다라는 측면으로 오히려 자침 시술을 위주로 한다라고 하는 한의사에게 더 많이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이 결국 시술의 간편함이라고 하는 측면으로도 등장하는데 동시기혈도 이 오행침법이나 사암침법과 같은 한국적 특수 상황에서 팔다리를 중심으로 하는 침법을 구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통을 위주로 하는 질병에 알시얼적으로 취열하지 않기 때문에 시술의 간편함이 또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효과 면에서 현재까지 언급되는 것은 보통 14경맥을 포함한 이 경혈들의 자침과 연관해서 주치적인 특징들을 가지기 때문에 거의 동등한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동시침법은 동시집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래된 침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낸 사람이 바로 동경창이라고 하는 중국 산동성 출신의 중의학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무튼 중의사였습니다. 현재는 이제 세상을 뜨신 분이지만 1916년부터 1977년 사이에 중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이 동시침법이 학술적으로 발달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동시 집안에서 전래되었던 기혈 또는 침구술들이 이제 그 계속 발전하게 된 것이죠. 오른쪽에 이 동경창 선생의 직계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분으로 양유걸 선생이 이 동시침을 굉장히 오늘날 일반화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교과서를 찾아보면 제가 화면에 이렇게 보여드리겠지만 양유걸 전집이라고 하는 식의 양유걸 선생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한때는 친구의학이나 경혈학에서 동시침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썼던 교과서 내지 참고 자료로도 쓰였는데요. 이런 책이 나올 만큼 동시침보다 동경창 선생보다 동경창 선생의 동시침을 전수받아서 정리한 사람이 오히려 양유걸 선생이 더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양유걸 선생은 현재도 생존해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동경창 선생보다는 양유걸 선생을 통해서 동시침을 접하고 임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바로 그러한 특징에서 2003년도에 경희대학교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는 내용이 그 민족의학 신문에 그 스크래피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따온 건데요. 아마도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동시침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을 당시에 일부 한의사들, 특히 경희대학교 중심에서 바로 이러한 동시침에 대한 학습을 시작을 해왔고
생각보다 오늘날에는 이 친구의학 분야 전반에 걸쳐서 이 동시침법들이 널리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동영상 하나를 먼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 한의학의 브랜드라고 얘기하면 아무래도 자생한방병원 떠올릴 수 있죠. 제가 알기로도 수련의 전공 과정이나 병원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 중에 1순위로 뽑는 취업 기관이 오히려 대학 병원보다는 자생한방병원이라는 사실이 그만큼의 존재감을 입증하는 거겠죠. 또 물론 그에 맞는 역할을 기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자생한방병원의 공유침법인 동작침법의 급성 요통치료 효과가 세계 최초로 입증됐습니다. 연구 결과는 통증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인 페인에 게재가 됐으며 국내 침 치료의 급성 요통 감소 효과를 국제 학술지에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생은 4월 29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한국 한의학 침법이 급성 요통 환자의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에 미치는 효과 연구 결과와 그 결과가 국제학계에서 인정받게 된 성과를 전해드리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동작침법은 가만히 누워서 맞는 침치료와 달리 못 걷는 환자를 한의사가 견인해 일으켜 세운 뒤 침을 꽂은 채로 걷게 하는 자생 한방병원만의 응급 통증 치료법입니다. 동작침법의 효과 연구는 극심한 급성 요통으로 걷지 못해서 응급차에 실려오는 환자에 대해 동작침법과 진통주사제의 효과를 비교한 임상시험으로 연구 결과 동작침법이 진통주사제에 비해 요통 감소 효과와 신체 장애 개선 효과가 5배 이상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기능 장애를 가진 급성 요통 환자에게 있어서 동작침법이 일반적인 진통주사제보다 단기간 내 30분 후에 통증 감소 및 기능 장애 해소에도 더 효과적이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4주까지 유지가 되는 등 회복 속도를 촉진시키는 것들이 논문적으로 증명이 되었고요. 급성 요통의 통증과 기능 장애 지수를 빠르게 개선시켜서 요통의 인원수를 감소시키고 요통의 기간을 단축시켜서 환자분들이 바로 사회로 복귀하고 그 다음에 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기자 간담회에 방송사를 비롯해 30개가 넘는 언론사 취재진이 참석하고 KBS, SBS 등 주요 메인 뉴스에도 보도되는 등 동작 침 치료의 효과에 관한 이번 연구는 언론과 학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학술지에 소개된 이번 임상 연구 결과는 급성요통 치료 분야에서 침술의 효과를 명확히 모두 소개하고는 싶지만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생한방병원을 홍보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자생한방병원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동시침에서 왜 소개하는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자생한방병원은 한의계의 대표적 브랜드이면서 가장 사업적 마인드로 대성한 기관이죠. 아마 여러분들 미래의 꿈에 나도 자생한방병원 같은 저런 한국 한의학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할 텐데 바로 여기에 대표적인 이 역할을 한 신준식이라고 하는 이 한의사 선생님이 바로 직간접적으로 이 동시침법에 영향을 받아서 사실 여기서는 동작침이라고 브랜드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동작침은 동시침에서 언급하는 침법을 현대적 한국 용어로 만들어서 일종의 한국 사회의 하나의 특허, 브랜드 이런 측면으로 발전시킨 거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동작침이 한 논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자생한방병원의 메디칼 브랜치를 넓히는데 기여한 바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알겠지만 미국 지역에 자생한방병원들이 여러 곳으로 진출하면서 일종의 한의학의 세계화에 또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생한방병원에서 만들어진 동작침을 단순하게 새로운 침법이라고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 중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학술적 근거들과 이 동시침의 근거를 통해서 자생한방병원에만의
새로운 침법으로 발달시켰다는 측면으로 저는 이야기 드리고자 이와 같은 내용을 잠깐 소개한 것이에요. 양유월 선생이 쓴 양유월 전집에 동시 기혈과 관련된 개괄적인 내용들이 그대로 소개되어 있고, 사실 오늘 자료는 바로 그 양유월 전집에 나와 있는 동시침의 개괄적인 소개들을 요약 정리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면 이제 이 책 또는 동시침을 가지고 더 많은 심화학습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친구의학 관련 교수님들이 앞으로 보여줄 친구의학 교육 내용에서 동시침의 일부 내용들을 또 학습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냥 학습한다고 동시침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시침과 관련된 시술 행위들을 어떻게 학습해 갈 건가, 실질적으로 실천할 건가는 여러분이 이후에 교육 과정에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시침 동경창 선생은 좋은 친구 치료를 하는 의사라는 것은 이와 같다라고 요약을 하면서 동시침의 장점을 강조하는데요. 일단 질병에 대해서 치료해야 될 경혈의 숫자를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치료를 하다 보면 적지 않은 경혈들이 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료하는 데 쓰이게 되기 때문에 적게는 한두 개일지 모르지만 많게는 수십 개 또는 100여 개의 침을 한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침의 개수가 늘어나는 상황들은 임상 경험이 짧을수록 오히려 그 경혈의 숫자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측면에 초보 한의사 또는 그런 원칙을 세울 수 없는 한의사들에게 경혈의 숫자를 줄여서 시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편을 찾기 위한 모습도 동시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많은 경혈 중에 어떠한 경혈이 질병 치료의 핵심적 경혈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이 동시침에서는 하나의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가능한 아시혈을 쓰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혈은 환자가 호소하는 병증 부위에 직접적으로 자침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원칙이 좋은 한의사라고 하는 건 분명하지만 또 너무 이거에 의존해서 아픈 곳을 치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강박관념에 휩싸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동경창 선생은 가능한 아시혈을 쓰지 않고 원위치혈을 활용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친구 치료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와 같은 일은 당시에 중국에 있어서의 많은 중의사들이 아시혈을 위주로 병증 치료를 대증으로 한다라는 측면에 대한 일종의 반감으로 그것을 부정하고자 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시혈을 쓰는 것도 적절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아시혈에만 의존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양쪽 집기양단의 입장으로서 한의학적 친구의학을 학습하길 바랍니다. 동시 계열이 가지고 있는 방식에서의 종군 친구 의사는 질환 치료에 있어서의 자침은 바로 효과를 내야 됩니다. 침 치료를 하고 나서 언제 효과가 나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침 치료의 효과는 급성 질환 같은 경우나 통증 질환이라면 자침 치료 이후에 환자가 한의원에서 나가기 직전까지 치료 효과가 뚜렷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침 치료를 했는데 그 급성 질환의 증상이 완화되지 않거나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침 치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침 치료가 며칠을 걸려서 한약을 복용하듯이 천천히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어떠한 병증에서 만성 질환의 경우에 보여줄 수 있는 패턴이겠지만 대부분의 급성 질환, 통증성 질환은 자침 치료 과정 중에서 효과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한 목적성을 가지지 않은 침 치료는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만성질환, 급성질환이나 만성질환처럼 바로 효과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효과를 낼 수 없는 만성질환이나 난치질환은 자락사혈요법과 같은 방식으로 그 병증을 완화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깊이 자침할 수도 있고 오래 자침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왜 등장했을까요? 바로 어떤 질환에 있어서 자락사혈요법을 등한시하거나
오래 자침하거나 깊이 자침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침을 얕게 찌르고 많은 행위들은 오히려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은 좋은 친구 의사라고 하는 이 주제어에서 오히려 이 반대로 하는 많은 한의사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결국은 동경창 선생은 바로잡고자 자신의 집안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침법들을 소개하게 된 것이죠. 동시기혈의 혈이 분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단 동시기혈로 정의된 혈의들은 주로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총 10부위를 나눠서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경혈학 시간에서 배운 경혈의 혈의 분포의 분류 방식은 경맥에 따라 나눴죠. 임동맥을 통해서 시작해서 12경맥, 총 14경맥을 공간적으로 분할시켜 놓은 공간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각의 경맥의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경혈들을 분류하고 있잖아요. 동시기혈은 이러한 12경맥이나 임동맥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 체계를 쓴 것이 아니라 손가락, 손바닥, 아래팔, 위팔, 발바닥, 발등, 종아리, 넙다리, 귀, 얼굴과 머리 이렇게 해서 총 10군데를 부위별로 영역화해 놨습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들이 고대 침법들이 소개하는 수혈의 분류 방식이기도 합니다. 고대 수혈서 중에 대표적인 서적이 가불경입니다. 여러분 아마 친구 가불경이라는 책 들어봤을 겁니다. 친구 가불경은 황제내경 시대 이후에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시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수혈의 입장에서 황제내경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완성된 책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수혈서인 친구 가불경의 경혈의 분류 방식도 바로 이렇듯 온몸을 영역으로 나눠서 경혈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물론 또 병행해서 친구 가불경은 황제내경식 분류 방법에 따라서 경맥에 따라서 경혈을 나누기도 합니다.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는 것이 친구 가불경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친구 가불경도 한번 참고해서 학습해 보면 어떨까요? 참고로 친구 가불경은 다행히 한글 번역판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어학적 문제를 고려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동시기혈은 그러한 고대로부터 내려온 혈의의 분류 방법의 하나인 영역별, 일종의 손, 팔, 발, 다리, 얼굴, 귀 이런 식의 특정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죠. 다만 이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몸통입니다. 등이나 가슴이나 배나 허리나 엉덩이와 같은 부위는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죠. 결국 이거는 몸통에 관련된 아시혈들을 동시기혈에서는 쓰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되었던 내용처럼 동시기혈은 아시혈이 아닌 몸통의 질환을 손발을 이용한 아니면 얼굴과 머리를 이용한 원위치혈을 통해서 병증을 치료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부위를 숫자화 시켰습니다. 여러분 보면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똑같은 숫자로 나열하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11부위, 22부위, 33부위, 44부위, 5부위 이렇게 썼을까라고 하면 이건 중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낯설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1, 22, 33, 44, 55, 66, 77, 88, 99, 10, 10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각각 손가락, 손바닥, 아래팔, 위팔, 발바닥, 발등, 종아리, 넙다리, 귀, 얼굴, 머리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숫자와 부위를 연상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양육을 전집이나 동시기혈은 모두 숫자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 부위에 있는 경혈을 찾으세요. 그러면 어디를 찾아야 할 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위를 숫자와 연결해서 봐야 여러분이 동시기혈을 교과서적으로 탐구할 때 도움이 돼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뭐 전자문서나 온라인 문서가 많기 때문에 뭐 굳이 숫자를 안 외우고 동시기혈을 외웠다면 동시기혈로 검색을 하면 바로 찾습니다. 예. 다만 옛날 책은 이 숫자로 안 찾으면
한 권을 다 뒤져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한편 동시 기혈에서 쓰는 경혈명은 경의 기혈이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경혈명을 언급하진 않겠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 경혈의 이명이 동시 기혈로 쓰이기도 하고 또는 뭐 다양한 방식으로 비슷한 이름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뭐 이미 여러분한테 중요한 동시 기혈은 소개했습니다. 중요한 동시 기혈을 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동시 기혈만 소개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학습한 학습 자료에서 동시 기혈이 나온 거는 상대적으로 임상 활용이 한국 사회에서 많구나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되고요. 그렇지만 나는 완벽하게 동시 기혈을 알고 싶어. 그러면 양육을 전집이나 동시 기혈 침법 관련 교과서를 참고해서 함께 학습하길 바랍니다. 동시 기혈의 경혈의 경의 기혈의 이름을 붙이는 과정에 특히 6가지 패턴의 이름으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부위별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정근, 영골, 정회, 견중. 그래서 이러한 명칭을 통해서 해당 부위를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효과별 이름인데 이건 워낙 많아서 여기다 나열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효과별 이름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오행별 이름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동시침이 오행의 원칙을 활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가급적 경혈에 있어서의 오행의 배열 문제 또한 오행을 통한 상생상극의 문제를 경혈학 수업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경혈 본래의 그 소박한 주치 범위를 망각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그렇지만 현실은 또 불가피하게 경혈이 가지는 오행적 특징을 어쨌든 한약적으로 쓰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던 거고 그러한 내용들이 동시 기혈에도 다소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지어진 이름이 있다고 보면 되고요. 또한 장상, 그러니까 장부의 병증을 치료하거나 아니면 장부 관련한 특징을 형상화하게 한 이름들도 있다. 물론 명왕, 천왕이 무슨 장상과 관련돼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동시 기혈을 학습한 양유열 선생을 비롯한 동영정 선생이 주장하는 내용인 만큼 여러분은 이런 의미가 왜 장상을 의미하는 건지는 해당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길 바랍니다. 또한 부위와 효과의 측면을 결합해서 쓰는 뭐 이름도 있다. 아니면 혈의의 개수, 예를 들어서 어떠한 명칭이 몇 개의 혈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삼중이라고 하면 3가지, 삼강도 3가지, 뭐 쌍하면 2가지, 칠성이면 7개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러한 의미로 이 기혈의 개수를 정의하는 명칭으로도 존재한다. 그래서 동시기혈의 혈명을 외운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방식의 이름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능한 연관학습, 14경맥에 있는 361개의 경혈과 연관하면서 그 경혈과 경외기혈 또는 동시기혈이 갖는 주치를 통합하면서 비교할 때 이런 학습이 좀 일어날 수 있고요. 물론 뭐 그런 게 귀찮다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만들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데이터 마이닝과 같은 기술을 통해서 원하면 물어보면 뭐 알려주는 그러한 동시침법, 러닝머신이 아니지, 머신러닝 기술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물론 최근에 그런 노력들이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다음으로 특징으로 동시기혈의 어떤 명칭을 활용해서 어떠한 치료법, 그러니까 자극법을 쓰는지에 대한 특징인데요. 자극법의 특징을 보면 수기법이 단순하다. 수기법이라는 게 뭔가 궁금할 텐데 수기법이라는 것은 침을 조작하는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현재 학습하는 수기법은 자침하는 법하고 발침하는 법만 배웠습니다. 결학 실습 시간에 자침하는 거, 발침하는 법만 배웠어요. 그렇지만 자침에서 발침 사이에 있는 다양한 침의 조작 기술이 있습니다. 그 조작 기술이 경우에 따라서 오사법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또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극 비법들이 있어요. 자침법에는 하나의 침을 치료하는 법도 있지만 여러 개의 침을 한 부위에다가 모내기 같이
쓰는 침법도 있고 뭐 다양한 침법들이 존재해요. 그것을 모두 통칭해서 수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많은 수기법이 심지어 책으로 보면 101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가진 책을 보니까 학생 때 샀던 책이지만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제 이런 책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침자수법 100종. 예. 그러니까 이 책은 100가지의 침자법을 설명한 거예요. 경열 숫자가 100개가 아니라 하나의 경열을 자침하는데 쓸 수 있는 자극 방법을 100여 종이나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침법을 다 학습하면 여러분 당연히 머리에 쥐나겠죠. 경혈학도 많아 죽겠는데 100종의 침법도 학습해야 돼?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 본삼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 친구학 교수님들이 여러분의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새로운 친구의학 교과서를 만들면서 이런 100여 종의 침법을 대량 삭제하는 일이 벌어져서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 어려운 침법을 배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어떤 학생들은 그래도 나는 옛날부터 내려온 신묘한 힘을 얻기 위한 수기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제가 보여드린 이 100종류의 침법들을 정독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동시기열의 동경천 선생도 이렇게 혼란한 자침법을 한 경열에 어떻게 다 학습을 해? 라고 해서 학습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자침법, 효과적인 자침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바로 그것만 학습하면 돼 라고 정의한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 한의사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100여 종의 자침법을 명문도 모르고 배워야 되는데 딱 5종만 배우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의사들은 사실은 학습의 게으름도 있겠지만 빨리 배울 수 있다라고 한 장점으로 동시기열을 열광해 왔던 건 아닐까요? 물론 이건 나의 내내망상일지 모르니까 뭐 김재우 교수의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100% 신뢰하고 선배 한의사를 비판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자법, 직자한다는 법이죠. 사자법, 사자로 자침하는 법이죠. 침자법, 깊이 자침한다는 법이죠. 피하자, 얕게 자침한다는 뜻이죠. 유침, 자침 시간을 조정한다는 뜻. 이거에만 포커스를 맞추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관점은 환자에게 너무 많은 수기법을 가함으로 인해서 환자의 고통을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을 하지 말자. 그래서 환자의 고통 경감을 강조합니다. 어제 두침, 이침 소개할 때 두침 소개하는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그거 보더라도 왠지 무섭지 않았나요? 저는 별로 안 무서웠지만 여러분이 볼 때는 무서웠죠. 그리고 거기에도 그런 말이 당부되어 있지 않나요? 환자의 공포와 두려움을 얼마나 줄이는 게 두침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게 시술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머리 위에서 뭔가 저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면 나를 해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동시기혈은 환자가 느끼는 위험 부위에 자침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이나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훈침의 상황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동시침 때문에 훈침의 상황이 감소한다라고 단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동시침도 잘못 자침하면 훈침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몸통이나 머리와 같은 ICR에서 자침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우리가 미리 알지 못한 훈침도 많았구나라는 걸 전제로 훈침의 상황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사법에 구애되지 않는다. 이건 위에 나와 있는 수기법과도 관련된 내용이에요. 너무나 다양한 보사법 때문에 이 환자에게 어떻게 시술하는 게 바람직한지를 찾지 못하는 초보 한의사들한테 일종의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는 수기법이 됐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결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4가지 요소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기혈을 학습하고 나면 동시기혈을 쓰는 과정은 바로 이 4가지를 위주로 시술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동기침법, 두 번째가 도마침법, 세 번째가 견임침법, 네 번째가 유침이라는 것인데요. 각각의 내용도 학습하려면 많은 시간이 들어가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짧게 소개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 예정이고요.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오는 동기침법이 조금 전에 자생한방병원에서 특화시켰던 동작침법의 아류형이다. 그러니까 동작침이 동기침의 아류 버전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씩 소개해 볼 건데요. 동기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침하기 위한 혈의가 정해지면 그곳에 자침을 하고 듣기라고 하는 조작을 하게 됩니다. 듣기라고 하는 것은 경혈학 실습과 관련된 여러분의 수업 자료에서도 이미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환자의 주관적 듣기감, 시술자의 듣기감 두 가지로 나뉘지 않나요? 그 중에 환자가 느끼는 대표적인 듣기감이 산마, 중창 감과 같은 감각 현상인데 이를 동경창 선생을 비롯한 양규로 선생도 강조하면서 자침하면서 산마, 창과 같은 감각이 있으면 그것은 듣기 현상이니 그 위에는 한쪽은 염전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한쪽으로는 환자가 아픈 부위를 움직이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소박한 모양이지만 이걸 과격하게 만든 게 동작침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아까 보였던 동영상을 참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호소하는 부위를 먼저 인식시킨 뒤에 그와 반대편인 권측이나 그와 반대편이 다른 측인 아래쪽이나 위쪽을 자침하고 결국은 환자로 하여금 듣기가 된 상태에서 그 듣기감을 느끼면서 아픈 쪽 환부를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증상이 낮아지거나 동작의 환경이 늘어나면 이것이 결국은 침치료에 효과가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설명은 증상이 경감되는 부위와 그 다음에 자침한 혈의가 서로가 기가 동했다. 그래서 감흥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경혈학 총론에서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지만 한약의 기반적인 현상이 뭐죠? 감흥이죠. 리조넌스죠. 일종의 시술자와 환자의 감흥, 침과 침의 감흥,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감흥이 결국은 이제 기를 통해서 매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한약적 사유잖아요.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은 막힌 것을 뚫어주고, 그러니까 막힌 건 뭐죠? 통즉불통, 예, 뭐가 앞에 있든 간에 똑같은 말이니까, 예, 아마 이 앞에 있는 통은 아픈 통일지도 몰라요. 뭐, 그렇지만 어차피 다 똑같은 말이니까. 아프면 통하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뭐 이런 뜻으로 다양하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혈론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막혔다. 막힌 것을 어떻게 뚫어주냐. 그리고 그 뚫어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거냐. 뭐 이러한 기의 물질관과 관련돼 있죠. 이것을 결국은 동기침에서 구현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환자가 자침 과정 중에 움직임을 통해서 증상의 개선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플수록 움직이게 해주는 거죠. 사실 이거는 현대 의학에 있어서는 정반대 현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리가 아픈 환자가 있으면 양방병원에 가면 무엇을 하죠? 허리가 아프면 허리 보호대를 차고 그리고 허리를 고정하고 베드레스트를 하게끔 합니다.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 연부 조직 손상이나 해당 조직들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동기침은 뭐죠? 아플수록 움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양방이 이런 문제를 접하면 오히려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다고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는 문제가 벌어져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양방의 치료 매뉴얼과 한방의 자침 매뉴얼이 이 동기침법을 통해서 서로 상반된 특징을 가지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의 장단점을 여러분이 찾아가야 환자를 악화시킬지, 환자를 치료시킬지, 환자에게 보존적 치료라는 게 도움이 될지, 환자에게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이 재활치료에 도움이 될지를 찾아갈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도마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한 개의 침을 쓰는 게 아니라 두 개나 세 개의 침을 나란히 연결해서 침을 강화한다는 것이죠. 마치 느낌이 뭐냐면요. 여러분, 예, 건전지를 하나를 쓸지, 건전지를 두 개를 연결했을지, 건전지를 세 개를 연결했을지 그런 느낌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보다 더 어떤 전류 아니면 전압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는데 배터리가 자주 방전되면 결국 보조 배터리 하나 더 들고 다녀야 되고 보조 배터리가 하나 더 몇 개가 더 있으면 며칠을 버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에 관련된 충전기나 배터리를 늘어나는 상황들이 많지 않나요? 도마침법은 마치 그런 느낌을 주는 침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제는 동기침법과 항상 더불어서 하되 하나의 침을 자침하고 나서 그 침이 미약하다고 생각하면 그 주변에 한 개의 침을 더 삽입을 하고 또 한 개가 부족하다면 한 개를 더 삽입해서 기를 강화시킨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다만 그 과정에서 연관된 경열을 병행해서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침법이라는 특정한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서 보면 시술 과정이 우선 하나의 혈의를 자침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관이라고 하는 수거름 심포경을 자침했다면 그 다음에 환자의 상태를 보고 내관의 위쪽과 아래에 있는 간사와 내관을 한 번씩 더 자침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식으로 자침하는 원리를 도마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러한 도마침의 원리 때문에 동시 기혈들은 뭐 사망혈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기중마라 여러 가지의 연결된 경혈들 개수로 정혈되어 있는 동시 기혈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참고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찌르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주변에 연관된 두세 개의 침을 같이 자극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목적은 결국은 침의 효과를 바로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시술 과정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침을 기반으로 해서 보사법을 시행하고 동기침과 결합해서 치료 효과를 강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관열 하나 자침하고 나서 환자의 증상을 동기시키는 거죠. 내관을 쓰고 나서 내관과 상응하는 환부를 움직이게 하거나 증상의 유무를 살핀 뒤에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그 뒤에 하나를 더 자침해보고 하나를 더 자침하면서 또 환자의 움직임을 유지해보고 증상을 관찰한 뒤에 그것이 미진하다 그러면 또 하나를 더 자침하고 이런 식의 개념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굳이 동시 기혈을 안 외워도 만약에 어떠한 경혈을 자침할 때 그 경혈에 연관된 부위를 연달아서 자침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럴 수 있죠. 여러분이 어제혈을 자침하고 싶었어. 근데 어제혈 자침하고 났더니 왠지 효과가 좀 덜 나. 그러면 소상혈을 자침하게 되고요. 소상혈을 자침해도 효과가 덜 나. 그러면 태연혈을 자침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다리에서도 족삼리를 자침하고 났더니 족삼리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러면 양구혈을 자침하고 양구혈 자침했는데도 충분하지 않아? 그러면 하거나 상거나 조구혈을 자침하라는 얘기예요. 다만 너무 멀리 떨어뜨리지 말고 그 하나의 경혈을 강화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만들어내라는 얘기로 여러분이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 내용이 이제 견인침법입니다. 이 견인침법은 아까 동기침법하고 왠지 느낌이 다 비슷한데요. 바로 배열의 원리입니다. 이 배열의 원리가 사실은 원위치열의 한약적 원리로 한국에서 많이 소개되는데요. 반대측의 원위치열을 한쪽에 해당하는 경혈을 하고 나서 같은 측의 원위비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팔꿈치가 아파요. 그러면 팔꿈치를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 예를 들어야겠네. 이 아래쪽에 예를 들을게요. 오른발의 오금, 그러니까 오른발의 위중 부위가 아프다고 칩시다. 위중 부위. 그 위중 부위가 아프면 이때 자침을 어떻게 하냐면 미중과 관련된 경맥인 족태양경의 속 부위에서 원위 부위인 속골혈, 다섯째 발허리뼈
공간에 있죠. 그 속골을 자침하는데 이거 하나만 자침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손발, 이제 하지를 자침했으니까 상지 쪽으로 올라옵니다. 상지. 그러니까 그래서 하에 상응하는 상을 자침하는 거예요. 근데 상을 자침하는데 어디를 자침하냐 그러면 이제 스템 폐경의 척택이나 소해를 자침하는데 왜 폐경을 자침해요? 왜 소해를 자침해요? 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경락 총론 시간에 제가 경락학 계통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가서 보면 상하 상전, 접경, 통경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경맥이 스템 폐경 그 다음에 족골은 강경까지 가면서 연결되는 고리 속에서 동기상통, 접경, 상하상전 등등으로 설명되는 영역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방법론을 채택하기도 하고 아니라면 상하하는 부위를 찾습니다. 어떻게 찾아요? 오금 부위는 무릎의 오금이잖아요. 그러면 팔꿈치에서의 오금은 어디예요? 팔굽관절의 안쪽이니까 척택 부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찾기도 해요. 이런 방법을 우리나라에서는 친구사들이 대칭요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친구사들이 또 쓰는 방법이기도 해요. 경락적으로 이용하면 상하상전, 접경, 통경, 뭐 동기상통 이렇게 표현하지만 만약에 친구사들 같은 표현을 하면 그냥 몸에 상응하는 대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꿈치면 무릎관절, 발목이면 손목. 근데 그 상응하는 게 굽힘 쪽이면 같은 굽힘 쪽, 편 쪽이면 같은 편 쪽. 그렇게 해서 배열해서 무엇을 하는 거죠? 아픈 부위를 중심으로 위쪽과 아래쪽을 연결해서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만든다는 것이에요. 줄다리기. 그래서 아픈 부위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힘을 쓴다라는 식으로 하는 표현을 견인침법이라고 쓰는 것이죠. 예. 어쨌든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한의사 친구사들이 쓰겠죠.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너무 상세하게 궁금하다면 양요월 전집을 통한 동시침법의 원리를 세부적으로 학습하길 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견인침법을 쓰는 내용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원칙을 쓴 거죠. 먼저 건축의 먼 쪽을 하나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부위를 안 쓴다라고 하는 걸 항상 원칙을 쓰니까 아픈 부위가 아닌 반대측을 쓴다. 그래서 아픈 부위가 아닌 쪽 편, 그러니까 왼쪽이 아프면 오른쪽, 오른쪽이 아프면 왼쪽, 머리가 아프면 다리, 다리가 아프면 머리. 이렇게 안 아픈 쪽을 선택하되 또 거기서도 한쪽이 아프면 반대쪽, 왼쪽이 아프면 오른쪽, 오른쪽이 아프면 왼쪽. 근데 양쪽이 다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죠. 그러면 양쪽 다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해서 먼 쪽을 한다, 일단. 그리고 나서 환측, 아픈 쪽에 아픈 부위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아픈 쪽의 극단 쪽을 씁니다. 그러니까 팔굽관절이 아프면 손가락 끝.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손가락 끝이 아프면 어디를 써요? 그러면 판단이 유보가 됩니다. 손가락 끝에 끝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환측의 끝이 아니라 그냥 건축의 끝만 쓰면 돼요. 어쨌든 하나의 부위를 중심으로 같은 쪽의 끝, 반대쪽의 끝을 찾아서 줄다리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쪽 끝단을 동시에 자침을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죠? 자침을 양손잡이로 돌려야 돼요. 한쪽을 돌리는데 이쪽을 안 돌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양손잡이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이게 귀찮으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쪽을 돌릴 테니 환자분은 이쪽을 돌리세요. 그래서 환자 보고 침을 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시술자는 생길 수가 없죠. 뭐 제가 유머스럽게 얘기한 건데 혹시라도 안 웃나요? 유머 수업이 좀 무미건조할 것 같아서 환자로 하여금 돌리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돌리는 못하지만 환자로 움직이라고 하는 거죠. 동기침으로 환자요, 환자분 여기 움직여 보세요. 아픈 만큼 움직여 보세요. 얼마나 움직일 수 있어요?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그러면서 양쪽을 계속 자극을 합니다. 환자의 관심은 이쪽에 쏠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 침을 계속 돌리면 환자가 불안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몸에 누군가가 침을 꽂았는데 꽂아만 놓은 게 아니라 막 돌리고 있어요. 막 진지하게. 그러면 관심이 자기 아픈 부위에 관심을 쓰는 게 아니라 침을 돌리는 쪽에다가 관심이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환자가 의사가 시키면 그런가 보다 하면서 움직여요.
그럼 어느 순간에 아픈 것을 못 느끼고 움직입니다. 예, 정말 좋은 치료 같죠? 저는 이거를 오늘날로 말하면 인지행동 조절같이 느껴요. 관심을 다른 데로 바꾸는 거죠. 보통 우리가 마술사한테 매직쇼 할 때 가서 보면 마술사가 진짜로 마술을 하는 게 아니라 마술사는 우리 관찰자가 관찰하는 것에 관심을 다른 쪽으로 쏟게 함으로써 마술사가 원하는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이해한다면 동기침이 지금 견인침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네 번째가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결론은 환자가 시술을 받는 동안에 호전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호전 정도가 발침하고 나서 집에 가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원인 치료를 해준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진통 효과를 준 거기 때문에 결국은 주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걸 언급을 해야 되고요. 那你动作动这样子看一看。我这样子嘛，我这样子嘛，动作会痛吗？好，这样子嘛，这个动作会痛哈，就是这里。哦，这里好，这里。所以我们松一下，好吧？这边这个。我这边松完，长门回马，脘顺二穴，在这个后面呢是一个叫脘顺二穴的，我在这边脘顺二穴再加一穴，好吧？再加一个穴位在这边，这个我们称之为传针法，传针啊，传导的在什么地方，必须要。受伤那个最痛的地方之后，他针完之后，他必须要去活动那个最痛的地方，把这个病给勾出来、洗出来，经络去洗，真气去洗，导出来，这样。来，动动看，尽量做大一点都没关系，做大一点。之后这边来平衡住，牵引动针啊，这个牵引动气针法啊， 예, 이제 去动。 2교시 那这个 할까요? 所要活动的，来动动看。 아마 휴식하면서 자리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 화면 동영상을 계속 보고 있었을 텐데 지금 이게 손목관절염으로 지금 온 환자를 동시기혈로 그 견인요법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물론 한 사례니까 이 한 사례만으로 모든 이제 견인요법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중국을 비롯한 중국을 비롯한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이러한 동기침법, 그다음에 동기침법, 그다음에 도마요법, 견인침법들이 존재한다면 이와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시고 요즘은 유튜브를 포함해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임상 한의사들이 자기만의 기술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증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만 노력하면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습니다. 김지우 교수만이 아는 그러한 비밀 창고로서 이렇게 녹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관심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이런 학습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제 수업을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에 의존하다 보면 학습량이 물론 많아서 따라올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면 자기가 무엇을 찾아서 무슨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찾아보는 연습들을 못하는 것 같아. 네. 오히려 나보다 여러분이 더 소셜 네트워크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 찾는 게 더 능숙하지 않나요? 물론 뭐 한정된 공간일 수 있겠지만 중국에서 나오는 논문 또 한중일 사이에서 이렇게 소개되는 다양한 임상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는 학습들은 여러분들이 미래 한의사로서 사는데 소중한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이 찾아서 공부하길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특징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동시침을 하다 보면
무슨 학습을 조금 더 집중하게 될 건가? 그것을 이제 양률 선생이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치료에 있어서 오행과 학설의 응용을 중시한다. 저는 사실 오행과 이 경락의 장상학설과 관계가 좀 취약하다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지만 뭐 그런 측면은 동시에서는 오히려 강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이니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오수열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오수열 지역에 있는 경열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것을 나름 동시기열의 입장에서 합리화하려면 어떤 이론 체계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의학의 전통 이론인 오행과 장상학설이 끼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역시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뭐 제가 이것을 부정한다, 긍정한다, 단정하고 하지 마라, 하라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다만 제가 교육과정에서 경혈학을 총론, 경혈학 강론을 이어오면서 여러분한테 소개한 학습의 범위는 오행과 장상을 벗겨난 나머지 영역에서 경혈의 위치적인 특징,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자극의 대상으로서의 의미들을 찾아보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이 충분히 학습된 학생은 이제 그 다음 버전이 이제 이렇게 동시침을 쓰기 위한 번 아니면 친구 임상을 하시는 교수님들의 또 방법론, 뭐 우리나라에서 특히 잘 발달되어 있는 사암침법, 오행침법 이런 거 학습하려면 결국 또 오행장상 연관한 개념들은 해야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한테 남겨진 숙제인 거예요. 동시치열에 있어서 비위학설도 중시한다. 그러면 이제 동원의 비위론이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뭐 그런 특징 생각하면 되고, 치료에 있어서 활혈화어, 그러니까 일종의 어혈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혈을 찾아내면 해당 부위는 반드시 자락 사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체표면에 예전에 제가 이미지로 보여줬지만 스파이더 베인과 같은 체표 모세혈관의 정맥류와 같은 현상들, 아니면 색택의 변화들이 관찰이 되면 반드시 그거는 그냥 관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락 사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전제가 된 뒤에 동시기혈 자침으로 간다. 그러니까 동시기혈이 간다는 듯 하면서도 사혈요법을 굉장히 또 많이 활용하더라. 참고로 중국에서는 사혈요법을 좀 금기시합니다. 중국 중의학에 가서 보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중국이 사실은 감염위생 관리가 되게 철저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재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의료기기들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자락사혈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의사들 입장에서도 조금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의료기관에서의 사혈요법은 생각보다 빈도가 줄어요. 그 다음에 치료에 있어서의 절기의 배합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24절기의 관점에서 시간에 따라서 자침을 합니다. 이게 현대도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게 동시계열인데 이제 이런 침법의 원리가 좌우유주 침법, 영귀팔법 등 시간에 의존해서 치열할 경혈을 선택해서 자침하는 법이에요. 사실 이 방법도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여러분 절기의 배합을 중요하게 한 게 동의보감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동의보감 친구편 문장 가서 보면 뒤쪽에 대략 한 3분의 1은 날짜 적어놓고 그 날짜에 따른 자침법 설명해 놓고 있어요. 이만큼 조선시대만 해도 자침법에 있어서 날짜에 따라서 자침할 경혈과 금기할 경혈이 결정되어 있었다. 근데 그러한 흔적의 하나가 자유주침법이나 영기팔법과 같은 이러한 전통적인 침법에도 있더라.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어떠한 경의 기혈, 어떠한 경매, 어떠한 동시기혈을 쓰는 게 더 바람직한가가 매뉴얼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추가적인 특징은 뭐냐? 동시기혈이라고 해서 14경혈인 361경을 부정하냐? 그건 아니에요. 결국은 계승발전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기혈은 전통적인 14경맥의 경락 이론과 친구법 이론을 계승 발전했다라는 것을 꼭 강조해서 14경의 경혈을 함께 씁니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다음으로는 동시기혈의 부위를 어떤 식으로 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온몸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는 시간상 안 되니까 손가락 부위에서만 이런 식으로 동시기혈을 표현하는구나 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러한 방식으로 경혈의 타멸, 그러니까 경외기혈, 그러니까 동시기혈의 타멸 방법론을 이해하면 됩니다. 한 공간을 분할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보면 손가락을 5개로 분할하는데 분할 과정이 처음에 기준선을 정해요. 그 기준선이 뭐죠? 일단 C를 정해요. 가운데 정하는 게 제일 쉬우니까. 그리고 경계선을 정해요. A와 E를 정해요. 그리고 C와 A 사이에 선을 하나 더 만들고 C와 E 사이에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5개의 선을 손가락에 배열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손가락 마디에 존재하는 동시기혈의 배열과 동시기혈의 배열성, 그러니까 구역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현대적인 언어로 뭐 A, C선을 찾고 A선과 E선을 찾고 B선과 D선을 찾는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이제 교과서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선분을 염두에 두고 이게 이 선분은 새끼손가락만 그런 게 아니라 엄지도 그럴 수 있어요. 검지도 그럴 수 있고. 예. 그래서 동시기혈에 있어서의 특정한 공간에 동시기혈이 표현될 때 그것을 찾는 법은 바로 이렇듯 기준선을 잘 그리고 그 기준선 안에서 반응점을 찾더라. 손가락 등 쪽도 그런 방식으로 가운데 선, 가장자리 선, 내측선을 찾아서 3개의 선을 그려서 3개의 선에 맞는 라인에 동시기혈을 배치시키더라. 지금 구체적인 거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개괄적인 것만 설명하는 거니까 이러한 방법론으로 취혈법들을 찾아가더라, 타멸하더라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마디와 마디 사이를 분할하는 방법이야.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선을 찾고 두 번째 선을 찾은 뒤에 이 선 사이에서 중간 이 선에서 각각의 중심선에 해당하는 점을 찾고 그걸 연결한 가운데 선에서 하나를 찾고 또 찾은 선 사이에서 또 다른 선을 찾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의 방법으로 확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기혈에 있어서 도마법을 쓴다라고 하는 원리가 바로 한 영역을 여러 개의 침을 쓸 때 그 여러 개의 영역을 구분하는 방법이 한 마디를 기준으로 이게 분할하는 방법을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용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혈이다, 2개 혈이다, 뭐 3개 혈이다, 5개 혈이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한 영역을 분할하면서 하나를 쓰는지 2개를 쓰는지 뭐 5개를 쓰는지 이렇게 나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법론이 동시기혈이 이제 부위별 11 영역, 2 영역, 33 영역, 44 영역, 5 영역 등등 해서 심신 영역까지 이러한 방법론으로 기혈의 위치를 설정하고 있고요. 물론 그 기혈의 위치를 설정할 때 기준 공간을 정해놓고 그 공간 안에서 분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원칙으로 여러분이 그랬나 생각하면서 앞 시간에 경혈학 수업에서 동시기혈을 설명하는 자료가 있으면 그걸 참고하시고 그거 찾는 거 귀찮다 그러면 양유열 전집을 찾아서 다시 학습하시고 그래서 자기 나름 방식으로 동시기혈에 대한 의미들을 이제 기초를 잡아가길 바래요. 동시기혈의 학술적인 특징을 크게 5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 결론을 내리고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할 건데요. 동시기혈의 학술적 특징, 자침에 있어서 깊이 얕음을 구분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깊이의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막연하지 않아요. 전 항상 여러분한테 강조합니다. 침의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따라서 여러분이 내 침의 끝은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야 돼요. 그것을 거리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거리에 따라서 생각한 해당 구역의 해부학적 구조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설명이 있어야만이 내가 이 위치를 자침한 이유가 병의 위치가 깊어서요. 병의 깊이가 얕아서요. 병의 성질이
양증이에요. 병의 성질이 음증이에요. 병의 성질이 예를 들어서 뭐 비욱에 있어요. 혈에 관련돼 있어요. 뭐 그러한 의미로 그 해부학적 구조와 연관된 한의학적 병리 모델과 연결해서 자침의 깊이를 설정하겠죠. 만약에 이런 얘기 안 하면 자침의 깊고 얕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찾겠어요? 더욱이 계절을 또 본다. 그러면 우리가 피부를 자침할지 기욱을 자침할지 뼈까지 깊이 자침할지도 사실은 한의학적 원리에서 기운이 체표면에 주로 존재하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기운이 주로 심부에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언제 먹는 게 제일 우리 몸에 건강할까요? 네. 더울 때 먹는 게 아이스크림에 건강할까요? 사실은 아이스크림이 가지고 있는 그 찬 기운이라고 하는 속성을 따지면 우리 몸의 그 찬 기운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시기, 흡수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로 따지면 겨울이에요. 겨울에 아이스크림이 제일 좋아요. 왜? 사실은 겨울에 모든 열은 몸 깊숙이 박히거든요. 여러분 여름철에 왜 삼계탕을 먹나요? 여름철에 왜 우리가 뜨거운 국물을 여름철에 먹죠? 그거는 여름철에는 모든 체열이 몸 밖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상대적으로 체표면에 몰려있고 오히려 그런 측면 때문에 혈액의 순환의 흐름이 내부 장기에서는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위장관 쪽이 허혈 상태에 놓여 있어서 헌행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헌행한 이 시기에 위장관에다가 뭘 넣어줘야 돼요? 열을 넣어줘야죠. 그러니까 뭐야? 여름철에 따뜻한 걸 먹는 게 우리 몸엔 건강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겨울철에는 체표면이 물론 찼지만 우리 몸은 그 열기를 보온하고자 해서 모든 열이 심부로 들어와요. 그래서 심부열이 뜨끈뜨끈하거든. 그러니까 이 뜨끈뜨끈한 심부열을 그래도 안정시키려면 겨울철에 아이스크림 먹는 게 제일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네. 바로 이러한 특징으로 옛사람들은 어떻게 여름철에 자침은 얕게 자침하고 겨울철에 자침은 깊이 자침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물리적인 현상하고 비교해보면 뭐 제가 봐도 이런 설명이 여러분 납득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체질에 따라서 내가 헌행한 체질이냐 열이 많은 체질이냐 허열이 떴냐 아니면 뭐 신부에 열이 있느냐 헌행하냐 뭐 그거에 따라서 체질적인 입장 따지면서 경혈의 위치도 조절하겠죠. 바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전제 내가 자침할 때 침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해부학적 대상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침의 깊이의 깊고 얕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똑같이 깊이 자침하지 말고 똑같이 얕게 자침하지 말고 병정에 따라서 병의 위치에 따라서 구분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을 망각하고 있는 게 당시의 주류였기 때문에 동경천 선생이 동시기호를 통해서 이러한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겠죠. 사실 이 내용은 황제내경 시대 이후로 주구장창 친구의학에서 등장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자침에 있어서의 유침을 구분해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유침이라고 하는 게 일관된 게 아니에요. 혹시 이게 궁금하면 이것에 대한 동영상 교육도 경혈학 실습 자료로 자침법과 관련해서 이미 소개했습니다. 환자의 병정의 상태에 따라서 급성 질환이냐 만성 질환이냐에 따라서 자침 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또 그러한 논문도 이미 발표돼 있어요. 우리가 한의원에서 보면 많은 한의사들이 자침 시간을 일관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타이머로 정해놨어요. 15분, 30분짜리로. 모든 환자가 왜 30분 자침을 일괄적으로 맞아야 되고 또는 15분으로 일관되게 맞아야 되고 아니면 5분으로 일관적으로 맞아야 할까요? 그거는 오히려 우리 한의사들의 내내 망상이 아닐까요? 중요한 거는 환자의 병증에 따라서 환자의 질병의 특징에 따라서 자침하는 시기에 따라서 경혈에 따라서 자침 시간은 다 달라야 됩니다. 그런 유침의 의미를 오히려 더 강조했다. 그래서 오히려 동시기혈이 간단한 것도 하지만 가장 실용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침법에 있어서의 대응관계를 중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위치혈의 의미를 인체에 있어서 보면 단순화했다는 거죠. 사실 이 맥락은 여러분한테 이미 했던
센세그리티라고 하는 현상하고도 맥이 다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응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경근 이론이라든지 표본 이론이라든지 이러한 논리들이 오히려 동시 기여를 설명하는데 많이 활용되어집니다. 여러분 경혈학 총론 시간에 표본 이론 설명해 본 적이 있고 또 경혈학 시간에 총론 시간에 경락계통의 상하 상전 표리 상합 그다음에 동기 상통 뭐 등등을 설명할 때 그 의미의 맥락은 바로 이 대응 관계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좌우의 관계, 그 과정에서 손발과의 관계, 그 과정에서 몸과 손의 관계, 그 과정에서 발과 몸통의 관계, 그 과정에서 머리와 꼬리뼈의 관계 등등을 나름으로 해석해서 꼬리뼈 쪽이 아프면 머리, 그러니까 장강 부위가 아픈데 왜 백회를 찌르지? 왜 백회를 치료했어? 여러분 백회 주치가 항문 질환이 있어요. 그리고 또 머리가 아픈데 왜 장강을 찔러?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강조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걸 동시 기혈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원칙 때문에 조금 이제 간편하게 생각하는 또 진단적 의미가 있겠죠. 그또 한편 아까 말한 것처럼 장상 이론이라든지 음양 오행 이론을 동시 기혈이 수용하기 때문에 혈의는 전체와 호응한다고 하는 홀로그램적인, 그러니까 이 사유는 이침법, 두침법과도 관련돼 있죠. 그러한 동양적 사유가 관련성이 있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이 한약의 전통 이론과 다르다라고 주장하기 싫어서 동시 기혈은 십사경맥을 기반으로 파생된 치료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저도 몰랐지만 원광대 한의과대학의 경혈친구학이 시작돼서 현재까지 발전되는 과정에 많은 선배 한의사들이 부지부식간에 동시 기혈과 관련된 치료법에 노출되어서 사실 여러분의 선배, 동문 선배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의사 선배들의 적지 않은 친구 치료 기술에 동시 기혈, 동시 침법과 관련된 친구 이론들이 많이 등장해요. 근데 그분들은 자신이 동시 기혈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마치 전통적인 치료법이 계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동시는 본인이 독창적인 침법을 만들긴 했지만 이 침법이 십사경맥을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강조함으로 해서 많은 후학자들이 동시 기혈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황제내경 시대 이후에 전통적인 경락 이론과 친구 이론을 습득한 거다라고 학습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정작 실질적으로 보면 십사경맥의 이론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은 간접적 영향에 불과하고요. 예, 동시 기혈은 사실은 동경창 선생님 집안에서 나름 만들어진 경험 치료 기술인 거죠. 예, 그것도 언제? 1900년대. 그러니까 2000년 전 사고가 1900년대 새로운 방식으로 꽃을 핀 것뿐이지 황제내경의 이론이 동시기혈로 그대로 내려왔다라고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시기혈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는 전제 조건에 교과서가 있어요. 일단 양유걸 선생의 교과서가 가장 큰 거고 양유걸 선생이 쓴 책 중에 침구경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침구경의가 바로 이 동시기혈의 기반 기초 원리를 이해하는 문헌처럼 작용하고 침구경의에 영향을 준 책은 침구대성입니다. 그러니까 침구대성, 침구경의, 양유걸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 동시 집안의 침법이 경험적으로 스며들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학술 사상을 받아들이면 돼요. 물론 이게 임상적 실용성이 높은 만큼 부정해서도 안 되고 부정해서는 안 되죠. 다만 경계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경험이 이론적인 토대가 황제내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착각하지는 말아주세요. 오히려 황제내경에 뿌리를 두고 등장한 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그동안 설명했던 경락이론 체계였어요. 치동병, 소생병, 낭맥병, 경근병 이론이 황제내경 이론 체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경락이론이 경혈이론과 섞이면서 만들어진 거지. 그것을 여러분이 외면한 채 오히려 그 중간 후대 세상의 한약재들의 이론을 가지고 마치 황제내경을 계승 발전했다라고 착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음양오행 이론으로 경락 이론을 해석하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음양오행 이론. 그러다 보면 상생상극, 뭐 사암침법, 오행침법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진짜 전통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것만 경계해 주길 바래요. 경계하라고 해서 배우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안 가르쳤다고 여러분 안 배우려고 이렇게 마음 먹지 마세요. 배우세요. 예. 언제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여러분한테 강조한 것은 경혈이 가지고 있는 실체적인 요소들을 여러분이 학습하고 체험하고 나서 그 실질적인 문제에서 그 다음에 연관된 아니면 관념화된 아니면 인상 경험으로 어떻게 보면 포장화된 내용들을 쌓아가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이런 얘기들은 친구의학 시간, 임상의학 시간에 또 교수님들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